이보게 홍역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어떤 돈인데? 나랏돈과 자네 전 재산을 생명 기생녀 다 털어주겠다고? 미치지 않고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하지 않겠나? 거적대기에 덮인 부모를 두고 우는 저 효녀를 보고도 주머니를 닫는다면 그게 어찌 사내 대장부라 하겠는가? 내 오늘부로 알거지가 되어도 좋네. 가져가게. 하룻밤이었다. 조선에서 가져온 공금과 자신의 전 재산, 기와집 10채값을 딴 하룻밤 술값으로 그것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기생에게 몽땅 털어넣었다. 조선팔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찼다. 계집질에 미쳐 나랏돈을 해먹은 저 미치광이. 조선의 망신. 그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 같은 빚쟁이의 삶을 살았다. 모두가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10년 뒤 조선이 외적의 칼날 앞에 멸망 직전까지 몰렸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가 기생에게 던져준 그 미친 돈다발이 무려 5만 명의 명나라 철기군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여자의 미친놈이라는 조롱을 듣던 그가 어떻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을까? 기생집 밖으로 쫓겨난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역사책 구석에 숨겨져 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돈지랄과 기적에 관한 실화다. 사람의 팔자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재산을 하룻밤 술값으로 날렸다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훗날 그 술값이 나라를 구하는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 부른다. 여기 조선 역사상 가장 기막힌 돈지랄을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홍순원, 신부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그저 남의 말을 통역해주는 중인 역관이었다. 그는 조선에서 챙겨간 공금을 낯선 타국 땅 기생집에서 몽땅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10년 뒤 그가 뿌린 그 무모한 돈은 수십만 대군이 되어 조선을 침략한 외적을 막아내고 200년 묵은 조선 왕실의 수건 사업을 단칼에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도대체 그날 밤 명나라의 수도 연경 북경의 기생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남자의 측은지심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지 그 소름 돋는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선조 17년 조선의 사신단은 명나라로 향했다. 그 무리 속에 역관 홍순원이 있었다. 그는 호탕한 성격에 의리가 두터워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내였다. 사신단이 북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통주에 머물 때였다. 통주는 각국의 상인들과 관리들이 오가는 유흥의 도시였다. 긴 여독을 풀기 위해 홍순원은 동료들과 함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기방청로를 찾았다. 붉은 등을 내건 화려한 기방안은 술 냄새와 분 냄새, 그리고 사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런데 홍순원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다. 화려하게 치장한 기녀들 사이로 머리에 하얀 댕기를 들이고 빳빳한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것이었다. 기방의 소복이라니 초상집도 아니고 술집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을 보는 것은 재수 온 붙을 일이라며 다들 피했지만 홍순원은 왠지 모를 끌림에 그녀를 불렀다.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데 어찌하여 화려한 비단옷 대신 상복을 입고 이리 청승맞게 앉아 있는고. 소녀, 죄인이나 다름없는 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제 몸을 팔아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상도 다 치르지 못해 차마 색동옷을 입을 수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류씨, 본래 양반집 교수였으나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기방에 몸을 판 효녀였다. 표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조선의 사내 홍순원의 가슴에 쿵 하고 돌이 떨어졌다. 홍순원은 잠시 고민했다. 그의 품속에는 공금과 자신의 사제를 털어 가져온 거금이 들어있었다. 이 돈은 조선에서 가져온 인삼을 팔아 남긴 이익금으로 귀국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미천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부모의 시신을 거적대기에 덮어두고 울고 있는 저 효녀를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장례비와 이곳의 진빚을 합하면 은자 300냥은 좋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은자 300냥은 기와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주변 동료들이 말렸다. 이보게, 미쳤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지만 홍순원은 주머니를 통째로 털었다. 여기 있네. 내 가진 돈을 다 털면 300냥은 넘을 것이야. 이것으로 부모님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말고
양반의 자식답게 살게나.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홍순원을 바라보았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타국의 사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금을 내밀었다. 들었나? 홍역관 그 미친 자가 명나라 계집에게 홀려 전 재산을 다 날렸다더군. 기생 머리에 돈을 꽂아주고 왔다지. 쯧쯧. 나라 망신일세. 홍순원은 변명하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쓴 돈이니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빚더미에 올랐고 관청의 감시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홍순원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사람들은 그를 한때 잘 나갔으나 여자 때문에 망한 놈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를 다시 명나라로 부르고 있었다. 선조 21년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바로 200년 동안 조선을 괴롭혀온 종계변무 문제 때문이었다. 종계변무란 명나라의 역사책인 대명해전에 조선 태조 이성계의 족보가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명나라 기록에는 이성계가 고려의 간신 이인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치욕적인 기록이었다. 역대 왕들이 수없이 사신을 보냈지만 명나라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오히려 자꾸 귀찮게 하면 국교를 끊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다. 선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신하들을 닥달했다. 하지만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다. 가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고 실패하면 문책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수석 역관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홍순원이었다. 홍순원은 중국어에 능통하고 배포가 크니 이번에 가서 기필코 단판을 짓고 오라. 사실상의 유배나 다름없는 명령이었다. 홍순원은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 10년 전 거금을 뿌리고 왔던 그 땅,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다.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단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명나라 예부 외교부의 관료들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숙소조차 제대로 내주지 않았다. 홍순원은 한숨을 쉬며 짐을 풀고 있었다. 그때였다. 숙소 밖이 시끌벅적해지더니 명나라 군졸들이 길을 트고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조선 사신단 숙소 앞을 가득 메웠다. 조선에서 오신 홍순원, 홍 판사님이 계십니까? 사신단은 얼어붙었다. 홍순원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홍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홍순원이오만 무슨 일이오? 저희 마님께서 홍 판사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어서 가마에 오르시지요. 홍순원은 영문도 모른 채 가마에 실려갔다. 도착한 곳은 북경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수십 명의 하인들. 이곳은 명나라 조정의 실세 중에 실세, 예부시랑 석성의 집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10년 전 기생에게 돈을 뿌린 죄를 물으려는 건가? 홍순원이 마당에 들어서자 방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내려왔다. 그리고는 홍순원의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소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10년 전 통주에서 은혜를 입은 류씨입니다. 홍순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비단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저 귀부인이 10년 전 통주 술집 구석에서 소복을 입고 울던 그 소녀란 말인가? 사연은 이러했다. 류씨는 홍순원이 준 돈 300냥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남은 돈으로 학문을 닦으며 조신하게 살았다. 그러다 명나라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가난한 선비 석성을 만나 그를 뒷바라지했다. 류씨의 내조 덕분에 석성은 장원급제를 했고 승승장구하여 지금의 예부시랑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다. 부인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과 다름없는 분을 이제야 뵙습니다. 제 아내를 살리고 저를 살리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명나라의 고위 관료가 조선의 일개 중인 역관에게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상석에 앉은 홍순원을 위해 사내진미가 차려졌고 류씨 부인은 직접 술을 따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북경 장안에 퍼졌다. 조선의 의인 홍순원이 예부시랑의 은인이다. 거만했던 명나라 관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홍순원이 지나가면 명나라 관리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홍순원은 조심스럽게 조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임금님의 족보가 잘못 기록된 일 때문에 왔습니다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하하, 걱정 마십시오. 제 관할인 예부의 일이니 내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리다. 200년 동안 조선 왕실이 수천 냥의 뇌물을 쓰고도 해결 못한 난제가 홍순원의 300냥 술값 덕분에 단 한 번의 술자리에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돈은 쓰는 자의 마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진리였다. 홍순원의 보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부산포가 뚫리고 한양이 함락되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고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다급해진 조선은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나라 조정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었다. 조선은 약소국이다. 왜군과 내통하고 있을지 모른다.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사를 보낼 이유가 없다. 파병이 무산될 위기에서 명나라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닌 사람이 있었다. 바로 당시 병부상서로 승진해 있던 석성이었다. 조선은 예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은인인 홍수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명나라의 도리가 아닙니다. 석성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황제 만력제를 설득했다. 결국 명나라는 이여송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5만 대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다. 이 파병 결정이 없었다면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홍순원이 기생에게 건넨 은자꾸러미가 5만 명의 지원군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홍순원은 다시 명나라를 찾았다. 류씨 부인은 그에게 직접 짠 비단을 선물했다. 비단에는 보온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보온단이다. 홍순원은 조선으로 돌아와 영웅 대접을 받았다. 중인 신분으로서는 파격적인 당능군이라는 군호까지 하사받았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늘 겸손하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저 하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왔을 뿐이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산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만큼 받겠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홍순원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계산 없이 던진 선의가 얼마나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히든 조선은 다음 시간에도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의 역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히든 조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